에리히 프롬의 일대기와 교훈 1900년 3월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리히 프롬. 그는 훗날 200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분석가이자 사회 철학자가 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고독과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롬의 부모는 정통 유대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모두 랍비였습니다. 집안에는 유대교의 전통과 학문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어린 프롬은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유대교의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종교적 배경은 그의 평생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프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주 두통을 호소했고 침대에 누워 지냈으며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롬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무거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불행, 긴장, 우울, 이 모든 것이 어린 프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신경질적인 아이였다. 프롬은 유난히 예민하고 사색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대해 일찍부터 민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행한가? 왜 세상에는 전쟁과 증오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어린 프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14년 프롬이 14살이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은 프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광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전역이 애국적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선생님들도, 친구들의 부모들도, 심지어 랍비들까지도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죽으러 갔습니다. 프롬은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 광기에 빠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비이성성, 파괴성, 그리고 집단적 광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프롬의 10대 시절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한 젊은 여성 화가의 자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따라 자살했습니다. 프롬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는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 두 사건, 전쟁의 광기와 젊은 여성의 자살은 프롬에게 깊은 의문을 심어주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이성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프롬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프롬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 문화, 사회 구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프롬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사회학자 알프레드 베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프롬에게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인간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1922년 프롬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은 유대교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분석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프롬은 미넨과 베를린에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제자들에게서 배웠고 스스로 분석을 받았으며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분석은 당시 새롭고 혁명적인 학문이었습니다. 프롬은 이 분야의 성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처음부터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주로 생물학적 본능, 특히 성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문화와 사회 구조가 인간의 심리를 형성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1926년 프롬은 프리다 라이히만과 결혼했습니다. 프리다는 프롬보다 10살 연상의 정신분석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명성 있는 분석가였고 프롬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결혼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연상의 여성과 젊은 남성, 하지만 두 사람은 지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다와의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신분석 연구소를 운영했고 환자를 치료했으며 학문적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프리다는 프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29년 프롬은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알려지게 됩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터도르 아도르노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을 결합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프롬은 이 지적 공동체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통찰을 사회 분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권위주의, 가족구조, 자본주의가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것이 그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19, 30년대 초 독일의 정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나치당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프롬은 유대인이었고 좌파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프롬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동료들은 독일을 떠나야 했습니다. 프롬은 먼저 스위스로 그 다음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934년 그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34세의 나이에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언어, 문화, 환경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프롬은 정신분석가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개업했고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동시에 연구와 저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프롬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42년 그는 프리다와 이혼했습니다. 16년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복잡했지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혼은 프롬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44년 프롬은 해니 거랜드와 재혼했습니다. 해니도 망명자였고 사진가였습니다. 이 결혼은 짧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 해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롬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프롬은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왜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고 권위주의에 굴복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현대인은 중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안전과 소속감을 잃었다고. 이 고독과 무력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한 지도자,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나치즘의 부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통찰이었습니다. 1947년 인간이냐 소유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윤리학에서의 인간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인간의 윤리와 가치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찰스틴 1950년 정신분석과 종교가 나왔습니다. 프롬은 종교를 단순히 환상이나 억압의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적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를 구분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종교는 복종을 강요하지만 인본주의적 종교는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53년 프롬은 아니스 프리먼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스는 알라베마 출신의 미국인으로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프롬은 아니스와 깊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함께했고 아니스는 프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프롬은 멕시코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을 가르쳤고 멕시코 정신분석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멕시코의 따뜻한 기후와 문화는 프롬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미국과 유럽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1955년 프롬의 가장 유명한 책 건전한 사회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을 소외시킨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프롬은 또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주의적 사회주의를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식 국가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민주적 참여, 인간의 전인적 발전, 이것이 그가 꿈꾼 사회였습니다. 1956년 사랑의 기술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프롬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사랑에 관한 고전으로 읽힙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프롬은 혁명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사랑은 우연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현대 사회는 사랑을 낭만화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돌봄, 책임, 존중, 그리고 알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그의 행복에 책임을 느끼며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주는 것이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고 그는 썼습니다. 이 책은 1960년대의 문화혁명 시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는 프롬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 진정한 자아. 프롬은 60대 반문화 운동의 정신적 스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프롬은 정치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베트남 전쟁을 비판했으며 평화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유진 메카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왔고 사회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1968년 프롬은 희망의 혁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화된 사회주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련식 관료주의도 서구식 소비주의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참여민주주의, 분권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1973년 프롬의 또 다른 중요한 작품 파괴의 해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롬의 가장 야심찬 작품 중 하나로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작이었습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탐구했습니다. 프롬은 프로이트와 행동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성이 본능적이거나 환경에 의해 조건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달랐습니다. 그는 방어적 공격성과 악의적 공격성을 구분했습니다. 방어적 공격성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악의적 공격성, 즉 사디즘과 파괴성은 인간 고유의 것이며 삶의 좌절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프롬은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파괴성은 어디서 왔는가? 프롬은 그들의 윤영이, 성격 구조, 사회적 조건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적 전기의 걸작이었습니다. 1976년 소유냐 존재냐가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롬의 마지막 대작이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과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프롬은 두 가지 실존 양식을 구분했습니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은 가지고 소비하고 축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존재 양식은 경험하고 나누고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 양식을 장려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존재 양식에서 온다고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프롬 사상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주제들, 소외, 자유, 사랑, 생산성이 모두 이 책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온전히 존재하려는 사람인가? 1970년대 후반 프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프롬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를 보았고 글을 썼으며 강연을 했습니다. 1980년 3월 18일 프롬은 스위스 무랄토의 자택에서 5번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80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아니스가 있었습니다. 프롬의 마지막 해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무엇보다도 그의 삶은 지적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롬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를 수정했고 마르크스를 재해석했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사상가였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롬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 이것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자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자유는 축복이지만 또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프롬의 사회 비판은 오늘날 더욱 적실합니다. 소외,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들은 프롬이 살았던 시대보다 오늘날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소외되어 있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가? 프롬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정말로 최선인가? 소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경쟁이 인간의 본성인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프롬의 인본주의는 그의 모든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창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증오할 수도 있지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존재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더 온전히 존재할 것인가? 프롬의 삶은 또한 끊임없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